이거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좀 말씀. 예,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무슨 겸사겠습니까? 예,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바쁠 거 없어요. 오늘 구슬 편을 위해서 이제 용어는 좀 정리해가지고 이제 우리 회장님 구슬자로 하고 저희들 면담자, 네, 우리 그 정준 회장 그 창업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정리해가지고 네, 좀 구슬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그 우리 현대그룹이 우리 20세기 우리 한국 경제 성장의 큰 어떤 그런 이 디딤돌에 따라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창업자 정주영 회장의 어떤 그런 뭐 리더십 같은 것은 지금 요즘 와서 굉장히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 우리 창업자의 어떤 그런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초창기 또는 지금 현대그룹 일부까지 같이 이제 함께 온 분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제대로 기록을 남겨야 지금 이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또 봤을 때 우리 후학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모범이 되고 영향을 줄까 네. 해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네. 한 4년 정도로 지금 네.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해 이제 현대그룹과 관계되는 분들의 인터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럼 먼저 우리 구슬자 개인 생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한번 질문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구슬 유년 시절, 예를 들어 생년월일, 고향, 뭐 가족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근데 뭐 나는 뭐 별로 그 좋은 시대를 안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민학교 6학년 때 6.25 사변이 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사변 덕분에 어렵게 살아서 예, 뭐 유년 시대고 뭐 그 좋은 시절을 내가 갖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별로 남길 게 거의 없어. 그럼 그 어릴 때 고향은 뭐 서울이십니까? 예, 제가 나는 이제 서울 마포가 고향의 마포. 예, 그래서 마포에서 살다가 6.25 사변이 나는 바람에 이제 예. 저이 피난 댕기면서 이렇게 돌아댕겨가지고 예. 그 살았지. 그런데 원체는 고향이 마포예요. 서울 마포. 예. 그럼 서울은 떠나지 않으셨네, 그러면 계속. 그래도 못 이후로. 떠나죠. 음.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남양 홍시인데 예, 남양이라는 데가 저쪽 그 화성시 그 남양 면인가 그쪽이 가지고 그 서해 바다 쪽으로 이쪽에 조금 나가면 있기 때문에 얼마 멀지도 않아요. 예, 그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고향이고 나는 서울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살다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면서 울산에서 많이 살았죠. 예. 예. 그럼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은 지금 내가 그 애들이 3명인데 예. 저 아들 딸 아들 해가지고 3명인데 다 결혼해 나가서 지들 나가 살고 예. 지금 부부만 둘이 살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럼 어릴 때, 뭐, 우리 구슬 스스로 생각하실 때 우리 가정 형편은 좀 어땠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제 6.25 사변 전에는 그냥 보통 정도는 됐는데 예. 사변 나면서 그 우리 부친이 그 동장을 하셔가지고 아, 예. 뭐 동장 그 마포에 뭐 소방소장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사변이 나가지고는 그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또 잡혀가서 감옥 살다가 또 구입할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저거 했다고 또 복구하니까 또 들어가고 또 일사후 때 그냥 나가면서 하여간 완전히 우리 집은 박살이 난 거지 뭐. 예. 그러니까 뭐 잘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병 끝나고 나서도 이제
저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잘 살질 못했지. 재미가 없지. 예. 그럼 그래서 이 학창 시절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창 시절도 뭐 생활이 어려우니까 예. 저 중학교 때부터 가정교사하고 이러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없지. 그죠? 학교 갔다 공부하고 또 저기 뭐 아르바이트라고 그래요. 뭐 예. 같이 공부 가르치고 같이 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하고 살았으니까 별로고. 중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셨습니까? 그렇죠. 가정교사. 예. 오, 그럼 10대 때부터. 예? 10대 때부터 그렇게 형편이 그 6.25 사변 덕분에 아주 그냥 가정이 안 좋으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대학 시절에 어떤 그런 기억은? 대학은 뭐 재밌게 했죠. 대학은 재밌게 했지만 대학 때도 또 가정교사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고 예. 그 다음엔 3학년 때부터 ROTC라는 게 예. 생겼잖아요. 그건 장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걸 택해가지고 또 3, 4학년은 또 방학 때 그거 하고 원체 그 마포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강에서 수영을 많이 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수영 선수였지. 수영 선수. 그래요? 예. 수영 선수 했는데 내가 서울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예. 그 학교가 그렇게 뭐 스포츠에 대해서 그 장려 그런 게 별로 없어갖고 예. 학교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영부라는 걸 명목을 걸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뭐 지원이 변치 못하니까 예. 시합에 나가서 뭐 등수에 들지도 못해. 그래도 한 열심히들 했죠. 예. 그럼 ROTC를 했다면 그 당시 ROTC 있었습니까? 제가 3학년 때 1기요. 1기입니까? 애가 ROTC 1기에 수송병과 1번입니다. 1번. 전체 104등. 전체 100, ROTC 104등. 수송병과는 1번이 1번. 그래가지고, 재수 좋게 군대 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그때 ROTC생인데 1기. 네.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구술자가 살아온 시대, 아까 말했던 6.25라든가 뭐 4.19, 5.16, 참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셨는데, 그런 시대에 대한 생각은 좀 평소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 뭐 6.25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하니까 우리 나라가 이게 힘이 없어갖고 전쟁에 막 쳐들어와 대비도 안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많겠죠. 그 당한 사람들은 참 피해를 많이 입은 거고 뭐 그런 거고. 뭐 5.16은 뭐 4.19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4.19 때문에 생긴 건데 4.19 때도 그 자유당 사람들이 너무 참 부패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승만 박사가 국가를 위해서 참 잘했는데 그런 정치 그런 건 잘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런 자초하게 된 거지 뭐. 그런 역사적 일련의 사건들이 혹시 구술자의 삶에 좀 영향을 미쳤다든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예. 그런 거 믿음 없고 뭐 우리도 4.19 데모도 하고 뭐 했지만 그런 거는 없고 뭐 어쨌든 5.16하고도 직접 관계는 있는지 모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람에 현대도 컸고 그런 덕분에 우리 때는 그래도 취직을 쉽게 한 편이죠. 우리가 회사 들어와가지고 생활하면서 지금 이런 사람들 뭐냐 회사 입사하기도 힘들고 무슨 취직도 힘들고 뭐 돈벌이도 힘들고 그런 건 느껴보지 못했고 그냥 회사 들어와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됐고 또 현대가 또 그렇게 발전하니까 우리 시대는 그냥 막 이렇게 번창하잖아요. 그냥 막 커가지고 우리는 좀 일찍부터 중역해 먹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세상 보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구술자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좌우명 같은 게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사는 거는 성실하고 정의스럽게 사는 게
내 좌우명입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 얘기를 그렇게 하죠. 예. 예, 바르게 살자. 너희들도 좀 바르게 살아라. 예. 세상이 뭐 나빠도 거기에 자꾸 편승할 생각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게 우리 집 내 좌우명이야. 야, 예. 좀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평소 뭐 이렇게 운동한다든가 뭐 취미생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대에 댕기려면 건강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옛날에 예. 우리는 필보기 운동을 해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밤까지 하고 하는 건데 현장이 되는 데가 노는 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학교 때 수영을 하다가 예. 그다음에 또 뭐 저 기계체조 좀 하다가 그만큼 많이 단련이 된 힘이고 그다음에 그 현대 입사해가지고 울산에 있으면서도 예. 우리가 아침에 꼭 한 새벽에 한 30분씩 뛰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5시쯤 컴컴한 때부터 뛰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또 6시에 회사 나가고 뭐 그럴 거 하니까 그리고 쭉 생활을 한 거지.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못 견디지. 그럼 특히 취미 활동을 뭐 했다는 거 같아요. 회사 다닐 때는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냥 일이 취미죠. 일하는 게 취미예요. 새벽 6시부터 밤 그까지 계속이니까. 예, 그냥 연속이니까요. 회사가 하여간 현대가 우리들하고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컸기 때문에 하여간 그때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참 일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짬이 없어요. 어디 못하기 취미생활 할 때 뭐 해야 되는 짬이 전혀 없었어요. 요즘은 건강관리 위해서 뭐 특별히 하는 게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 회사 때도 이제 정 회장님이 무슨 우리 하면은 뭐 사당전 회의를 뭘 했든 아침 새벽부터 뛰고 합니다. 예. 근데 그때부터 권장해가지고 그 이 울산 있을 때도 이렇게 걷기 운동이든지 무슨 등산이든지 이렇게 자꾸 권장하고 그래가지고 틈 남은 그런 걸 자꾸 하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회사 그만두고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등산 많이 다녀요. 예. 요즘도 일주일에 한 2번은 가니까. 대단하십니다. 그 지금 이제 굳이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자료를 보니까 1965년 현대건 입사하여 단양 시멘트에 근무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 회사에 입사에 된 계기라든가 또 거기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언제 그러니까 입사한 이후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졸업이 이제 학교 졸업이 63년도, 59년도 대학 들어가서 63년도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ROTC 그 이 소집이 돼 군인 임관 해가지고선 소집이 돼서 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 의무 복무가 2년이에요. 예. 그게 끝나는 것이 3월 달인가 그래.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보통 회사 입사 시험이 그냥 그 연말이나 연초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게 다 끝나고 읊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쨌든 그 우리 집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 돈벌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마침 때가 좋지도 않고 했는데 그 현대건설에 모집 그 광고가 났더라고요. 예. 그런데 내가 조선을 했는데 그때는 조선을 뽑지 않고 예. 그 이제 기계부, 전기부, 무슨 건축부, 토목부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계부 쪽으로는 우리 조선과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그 편입해 들어간 게 있어요. 그 취직할 때. 그렇죠. 그때 조선과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조선과 있었죠. 조선항공과라고 그래 가서 있었어요. 예. 조선항공과라고 있었는데 예. 이제 조선을 전공을 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조선공사라고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게 내가 진에서 근무할 때 조선공사 부산이고 해가지고 우리 대학교 같이 나온 사람들은 조선공사 몇 분이 들어가 계셨고 예. 그래가지고 가보면 하여간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봉급도 제대로 안 줘. 그러니까는 거기에 갈 생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거기는 포기를 하고 네.
있다가 여기서 입사 모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응시를 한번 한 거죠. 예. 그래서 기계 이력서에 기계부 쪽으로 해가지고 넣었는데 그때 이제 입사하게 돼가지고 현대건설에 들어간 거죠. 그 단양 시멘트는 그때 이제 그 회사 세워졌을 때인가요? 단양 세면트도 이제 초창기 회사를 세워져 가지고 네. 막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이게 되질 않았어요. 잘.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그 우리가 입사한 기계 부장님께서 그 단양 시멘트 공장장으로 발령이 났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가서 보니까는 사람이 거기 더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때 신입사원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걸로 파견 이 근무로 명령이 난 거죠. 근데 사실은 나는 거기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건설 현장에 이렇게 할 욕심이었는데 예. 그거 이제 하는데 사실 면담을 하면서 공장장님께 나는 거기 갈 생각은 사실 없는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우선 내가 급하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당분간이라도 그럼 가서 일을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 파견 근무 비슷하게 처음에 갔죠. 예. 근데 이제 거기 사정이 그 보니까 또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멘트 공장은 화학 플랜트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공이 화학 분들이 먼저 공장장은 화학 하시는 분이고 그랬다고요. 예. 그런 분들이 하시고 계셨는데 문제는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잘 못하신 화학 하신 분들은 그걸 이게 무슨 뭐 시멘트 맹기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반응을 해가 이거 다 잘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욕심이 좀 많은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정 회장님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하여간 오다가 이거 100톤 나오는 거면 너 왜 100톤 못 맹기를 맨날 60톤 팩이 못 맹기냐. 100톤 맹기를 다 이래놓는 거지. 예? 근데 그걸 하면서 기계라는 게 과부하 걸리면 고장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막 하다 보면 고장 났다 또 수리했다 고장 났다 하면 토탈 평균 치면 양은 더 적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거 뭐 그대로니까 뭐 우리가 뭐 산업 발전도 안 된 거고 잘 모르잖아요.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 매뉴얼. 그 매뉴얼이 다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매뉴얼을 알지. 그 이제 먼저 간 사람하고 이제 우리 원선 마찰도 많았지만 이걸 이렇게 정상으로 돌리면 80 이상은 나올 수 있는데 이 60밖에 안 나오는 거는 매뉴얼대로 안 해 그렇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매뉴얼대로 해도 안 된다 이런 거 의견 차가 있고 우린 솔직히 얘기해서 대학교 바로 나오는데 경험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대로 그대로 하면은 저건 뭐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저거 떠든다 이거지. 어쨌든 일은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분명히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마찰이 있지만 우리는 나는 거기 있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해갖고 일을 했지. 근데 내가 하는 쪽으로 하니까 양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더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공장장이 붙들어 놓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건데 세멘트 공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입사할 때는 어떻게 어떤 형식이 채용됐어요? 공채인지 특채인지? 그러니까 신문 홍보로 났으니까는 공채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채라는 거는 대학교 졸업하고 그때 예. 공채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특별 공채도 할 때든 그때는 현대건설이 사람이 자꾸 커지니까 사람은 필요하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뽑아야 되니까 여러 분야 그땐 우리뿐 아니고 예. 건축 토목 관리 뭐 할 것 없이
다 그 이제 일반 공채하고 비슷하게 다 뽑았어요. 네. 인원 숫자는 그때만 못했지만 하여간 그래서 뽑았다고요. 그럼 그 입사 당시 회사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래서 입사 당시 분위기 회사는 이 자꾸 커지는 회사니까 네. 뭐 자꾸 좀 해가지고 대냥 시멘트도 그것도 이제 건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정 회장님은 현대건설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거를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시는 가중에 시멘트를 택해갖고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늘어가니까는 이 뭐라 그래요. 회사가 이렇게 번성하고 클 때니까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래도 어려웠어요. 현대 건설이 하면서 참 그때도 본국 제널장 못 준 날도 있고, 예? 연말 돼가지고 회장님은 무조건 주라고 상여금도 주라고 해놨는데 연말 12월 30일이 돼도 돈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건설 현장에서 수금해가지고 은행에서 돈 찾아갖고 줘야 돼요. 예? 그럼 그렇게 보냈으니까 뭐 꽉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도 할 수도 없고 하여간 그 과도기 그런 과정이었죠. 과도기거든요. 그럼 월급 안 받은 경험도 많습니까? 못 받은 경험? 못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 회장님이 봉급 늦기 전에 아주 싫어하셔요. 그냥 막 그냥 그 간부들한테 그냥 압력을 넣어갖고 어떻게든지 돈을 맹기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조금씩 늦어지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젊은 시절에 내 같은 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기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꿈, 뭐 목표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들어갈 그런 목표나 꿈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나라 사정이 산업이 덜 발달을 하니까 현장에 나가가지고 산업 여건으로서 일을 한번 해보자 하는 뜻으로 현대건설을 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알아보니까 현대건설은 건설회사 아닙니까? 뭐 공장 짓고 또 그거 돌리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시멘트 공장에서 100케이스라니까 사실은 별로 난 안 좋았는데 그렇게 내가 가는 길이 그렇게 돼버렸죠.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입사하실 때 어느 부서에서 일을 했고 어떤 일을 주로 그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대건설 기계부에 입사를 해가지고 네. 현재 이제 언제서 일을 배워야 되니까 이제 본사에서 몇 개월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바로 시멘트 공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시멘트 공장에 가서 이제 그걸로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운영하는 걸 갖다가 그 기계 보수 담당 운영 오퍼레이션 돌아가는 그거 담당해가지고 그거 이제 정상궤도 오는데 말썽도 많이 폈죠. 그 사람들하고 말썽 많이 폈고 밑에 사람들도 불만도 많고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옛날에 어렵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도 시급제라는 게 뭐냐면 시간에 일을 해야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돈 받아가지고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역시. 근데 일거리를 맹길어서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하고 부딪히는 거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돌려버리면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잔업하고 오버타임 할 시간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또 마찰이 많고, 예? 그 뭐 별거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창업자의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또 그때 느낌은 어땠는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입사할 때 처음에 전부 그때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이 면담 다 했어요. 그때는 우리 입사할 때. 그러면 그 중역하고 그분들이 쭉 있고 배석해서 앉고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회장님이 그때 보는 거는 저 사람이 근면하게 일을 할 놈이냐 안 놈이냐 그걸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질문도 무슨 뭐 일에 대해서 뭐 일을 너 아냐 모르냐 무슨 배운 거에서 뭐 이런 거가 어떠냐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어땠고 뭐 그런 거 그런 거 주로 질문을 하시고 그게 뭐
내가 기억나는 거는 그 질문 사항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죠? 예. 그래서 6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6시에 일어나면 뭐하냐? 이런 거예요. 예. 그런 질문이야. 그리고 특별한 게 뭐 건강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런 식만 질문하신 게 기억에 있지. 다른 건 뭐, 우리 업무 개통 관계 이런 거는 이 담당 중역들이 하시지. 그런 식으로 면담을 하셨어요. 다. 그때 그 좀 느낌 같은 거 어땠습니까? 어떤 그때 사정이지만은 창업자에 대한 느낌. 그때는 내가 거기 온서를 넣게 된 것도 다른 사람들이 건설을 하면은 정 회장님이 이 현대건설이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택하는 게 좋겠다 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도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내가 입사를 해가지고 일을 할 텐데 회사가 잘 돼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나도 뭐 저런 분 밑에서 일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우선 입사하냐 하냐가 문제인 거지. 맞습니다. 예. 저희 그러면 입사 지원하실 때 이미 그 명예 회장님이 뭐 일반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많다든지 아니면 좀 유명하신 상태였나요? 그때는 현대가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봉급도 하면은 삼성에 비하면 굉장히 적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견 기업이라고 이렇게 뺏겨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장님 자꾸 일을 해갖고 크는 회사니까 예, 앞으로 발전을 많이 할 거다 하는 기대를 가진 거죠. 예. 그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건설은 앞으로 발전할 거다라는 게 소문처럼 이렇게 뭐 좀 보인다든지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데서 현대건설은 앞으로 좀 전도가 유망하다는 그런 기사가 좀 자주 나왔다든지 그런 건 많이 이제 알고 했지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서 하면은 삼성이라든지 뭐 큰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런 그 큰 회사들 정규로 들어가려면 거기 시험 보지. 현대건설은 2순위지 2순위. 그 당시는 예. 2순위라고. 근데 나는 사정이 지금 1순위 2순위 가릴 사정이 못 되고 우선 빨리 어디든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돼. 난 이제 회사를 옮길지 몰라도 하여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거기 택하게 된 건데 보통 중간쯤 됐어요. 그 당시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록을 보니까 1966년에 이제 태국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이제 발령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태국 현장을 가게 된 것과 그 태국 현장의 공사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 토목공사인데 그게 도로공사니까요. 근데 거기 아스팔트 포장하는 배치 프레트라는 걸 갖다가 새로 사가지고 그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그 토목하는 사람이 기계 쪽 잘 몰라서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거기서 대체 플랜트에서 그 아스팔트를 맹길어서 해야 포장이 되는데 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 회장님이 거기 가셨다가 일을 못한다. 왜 못하냐고 아우성을 치다 보니까 뭐 이게 맨날 고장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네. 근데 그 양반이 참 굉장히 샤프고 빠른 분이기 때문에 그게 딱 보니까 이게 시멘트 거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지. 시멘트 이 프로세스 이거 시멘트 공약 프로세스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게. 그러니까 뭐 거기서 바로 공장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거 운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또 보내라 그냥. 당장 보내라 그냥. 당장. 뭐 둘 있었어요. 나보다 1년 먼저 들어오신 분이 있고 내가 그 밑에고 그런데 둘이 있는데 그 공장으로서는 그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그래도 경력이 많고 그러니까 그거 빼버리면 또 세멘트 공장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를 그냥 그걸 발령을 내신 거지. 그런데 돌아오셔가지고 바로 나보고 한 달이면 다 끝난다. 너 한 달만 갔다 와라. 예? 그 사실은 그때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배란간에 거기를 가려니까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했더니 한 달이면 되는데 뭐 걱정이냐 그러죠. 그 이제 회장님께서 난 모르죠. 왜 가라는 건지도 모르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여간 무조건 토목공사장에 내가 가서 기계장이가 가가지고 토목공사에 뭘 합니까? 그러니까 주가 아닌데 어디든지 가면 주를 해야지. 그래도 이제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또 갔죠. 진짜 뭐 한 달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 한 달이면 된다고 그러시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갔죠. 그래서 내 전공도 아닌 그 토목공사로 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나 있었습니까? 태국에서? 거의 뭐 1년 2개월인가 1년 3개월인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달이면 된다는데 그게 한 달 갖고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몇 달이면 되는 건 되는 건데 그 거기도 또 마찬가지 매뉴얼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입사하기 얼마 전 사람들은 구시대 분들이에요. 구시대 분. 소장이고 뭐 다 구시대 분들. 이 매뉴얼 갖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적당히 해서 넘어가지. 근데 이게 적당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김영규 회장님이라고 계셔요. 네. 그분이 거기 현장에 총 책임을 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책임이 아니라 그런 기계 같은 거 무슨 뭐 이런 자동차 뭐 단부 추록 뭐 할 거 없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딱 얘기를 하는데 말이 통하질 않아 말이. 전혀 말이 안 통한 거예요. 그러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딱 걸었죠. 저간 한번 맡겨보고 제가 몇 개월 하는데 못하면 회장님 지시대로 따를 테니까 저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겨우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스페어 파트도 뭐 그렇고 이제 준비를 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고 나서 바로 우기가 돼서 몇 개월 동안 이 공사를 못해. 그동안에 이제 그 부품 그 사다가 이제 해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상궤도에 올려놨어요. 그냥 그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믿어주시는 거지. 에? 아 저는 못해 저거는 맡기면 되는 걸 말이야. 괜히 속상하고 했다 그러더니 완전히 그냥 딱 해가지고 회의 때 하여간 전권을 줘놨으니까 너희들 다 알아서 나한테 결제받을 필요도 없어 하고 공포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뭐 일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잘 되니까 양반이 안 보내주는 거야. 이제 다 끝났잖아. 다 정상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무셨어, 상무. 왕상무라고 그랬는데 이제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 야. 당신 없으면 이거 안 된다 야. 그래서 내가 이거 1개월만 하라고 왔는데 그 회장님 저 지시로 다 해서 온 건데 이제 다 끝났는데 토목공기를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보내지.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정주영 회장 또 현장에 또 오십니다. 와서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일이 잘 되니까 기분 좋으시죠. 그러기 파티하고 그런다고요. 파티 끝나고 그러면 회장님 나 이제 돌아가도 되는데 그렇지 되지. 김상우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 가면 안 됩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답도 안 주시고 그냥 가보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나는 할 일이 없어졌어. 그 일이 토목공사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한 달 내내면 나는 한 20일은 다 끝내버리니까 그냥 열흘은 놀아야 돼 가만히. 근데 거기 또 기능직들이 불평이 그거야. 당신 시킨다 다 하면 우린 봉급이 준다 그냥. 오버타임을 안 하니까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을 안 주거든.
그래서 또 복을 드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서 일을 잘해가지고 빨리 해서 기성을 받아서 이게 돌아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흘 오라도 돈 줘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일을 잘못해가지고 고장내고 질질 끌어갖고 해갖고 이 사람들 다 봉고 맞춰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네. 나는 시간을 이렇게 채워주겠다 그러고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 근데 난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 김상무님은 이제 묵인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관리부에서 그걸 알았지. 시간이 너무 많이 달렸다 이게 시간이. 예? 그 이제 아우성에 내가 사인 다 해서 줬으니까 이건 내 권한으로 한 거니까 당신네 군소리 말고 집행하면 되지 당신네들이 무슨 콩나라 바타나 하냐고 말이야. 근데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김상무님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한테 맡겨놔도 그냥 맡겨놔도 하여간 딱 일이 잘 될 걸 이 사람들은 시간 때우느라고 이걸 질질 끌어. 그 다음에 이거 안 해도 시간 내에 딱 끝내면 다 한 거로 쳐주니까 멀쩡한 거 왜 공사를 갖다 자꾸 지연시키냐. 그러면 지들이 기가 나서 시간 내에 다 점검합니다. 다 없고 뭐가 근데 뭐 일 더해 뭡니까 시간 다 똑같이 달아주는 거. 딱 해놓고서 하면은 그 다음 날또 쌩쌩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김상우님 참 이상하다 이게. 전에 그렇게 안 되던 게 왜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인적 관계. 그 사람들도 회고에 가서 돈 벌려고 왔는데, 예? 그 시간이 모자라면 적게 주니까.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기계가 전부 낡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옛날에는 그 오버홀 한다고 그래서 엔진을 뜯어 갖고 다 했는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밤새고 해요. 나도 일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졸다 보면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건 이제 몰라도 내가 맡은 거는 딱 하면 내가 딱 지키고 있는 거야. 나도 밤새는 거야. 그리고 기계를 뜯으면 많은 그 그릇에 딱 해서 볼트 하나 나사 하나 다 그냥 거기다 다 하나도 흩뜨려 놓으면 안 돼. 딱 지키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기술자는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기술자들이지. 숙련공들이지. 그러나 딱 해요. 딱 하면 나는 이놈이 여기 들어가는 건지 이놈이 여기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아니까 착착착착 맞춰. 딱 찍고 온 거고 하나 딱 남어. 다시 뜯어. 딴소리 하지 말고 다시 괜찮대. 아니야 다 뜯어. 요거 어디서 뺐는지 모르지만 네 빼놨어. 닌 괜찮텐데 난 아니야. 다 뜯어. 죽을 지경이죠. 지금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다 뜯어. 무슨 소리냐 이게. 그 부속이 여기 하나가 빠져있는데 누가 말썽이 나서 또 돌아가다 금방 말썽 나면 이러다 중단되면 다 동화되고 말이 안 되거든요. 할 수 없이 다 뜯지. 다 들어가고 그거 찾아서 딱 넣고 다시 해놓는다. 그러니까 됐어 이제 가차. 나머지는 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다 해놓을 테니까 너희 가차. 그럼 이제 돌려보지. 돌려보면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한잠 자고 나서 와서 보면 잘 되거든. 참. 그 사람들로 내가 나이가 어리죠. 그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나는 대학 같이 나 바르나. 그러니까 안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이게 일이 척척척척 진행이 되는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내가 맡았는데 뭐 알아요. 나는 완전히 이 그저 매뉴얼 그거 가지고만 하고 시방서 그대로 나오는 거 가지고 하는 건데. 감독관들이 미국 놈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한참 지나니까 이제 우린 믿어. 우리 먼저 사람들은 아무 말 해도 안 믿어. 이게 수목털이다. 야. 이 룰이 있어요. 룰이 보니까 난 토목쟁이가 아닌데 토목도 그냥 바다 길 갖다 붓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는 크게 성분이 몇이 나와는 게 그게 다 있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젊은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그때 시방 스페시피케이션대로 다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다 믿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 잘못되는 게 없어요. 거의가 잘못되는 게 없다고. 예. 검사하면 합격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성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일이 잘 돼서 좋은데 아이가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3개월 정도 했어요. 공사 거의 다 끝나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가도 좋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태국 공사는 굉장히 좀 힘들 과정도 많았다 그러는데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요, 저희 제일 어려운 것이 견적을 내가지고 공사 땄을 때는 스펙대로 해야 된다는 개념이 좀 적어서 그냥 흙 갖다 분다는 식으로 되는데 그게 늪지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흙을 구워질 못해갖고 멀리서 갖고 할 때도 많이 있다고. 예. 또 비가 오면 한도 없이 옵니다. 예? 그냥 일주일도 오고 막 이러면 그냥 이 다리 밑까지 다 물로 찼다가 빠지고 그런 때가 많이 있다고. 예. 또 거기 현지 일용공들 사람들을 쓰면은 그 더운 지방에 대해서 그런데 먹을 거 걱정이 없었는지 일을 잘 안 해요. 예. 거기다가 돈을 그쪽에 지급하고 있는 규정이 한 달에 2번인가 이렇게 줘야 되나 봐. 예. 내 기억에. 그런데 그럼 그 돈 타가지고 가서는 다 쓸 때까지 안 나와. 이 사람들이 놀아요. 예. 돈 다 써요. 또 온다고. 일을 지켜먹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건데 거기도 이제 그 부족의 장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을 꼬셔갖고는 그 사람들 십장 비슷하게 이렇게 시켜놔갖고 사람들은 조금 돈을 더 주고 이제 그 사람 자꾸 꼬셔도 그 사람들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야지 좀 지내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은 교통수단도 나쁘고 예. 그 오토바이 있어요. 예. 오토바이 예. 그거 하나 가지면 아주 거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의논을 했더니 그 십장놈이 좋다고 그러면서 해서 딱 이걸 걸었어요. 거의 잘하는 사람한테 오토바이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 잘하는 놈 한 2-3놈을 딱 사줬다고. 오토바이를. 예. 근데 공짜 주는 건 아니고 봉급에서 조금씩 뛰는 거지. 먼저 내가 사주고 예. 그 다음에 봉급에서 뛰는 거야. 그러더니 계속 나와야죠.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왔다 들었다 는 조건이 그거야. 월급 타도 계속 나오는 거지. 지도 또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나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일꾼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저놈들이 어떻게 저 오토바이를 돈도 없는데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장놈들한테 얘기해서 너희들도 이 사람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오면은 다 탈 수 있는 거라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결국은 지 돈인데 그 이제 예를 들어 돈 준 것도 한 매번 거기서 10% 이렇게 띄어서 갚아 나가는 거지만 하여간 그 오토바이를 하나 가졌다는 그 자체가. 예. 그래서 하니까 일을 잘하더라고. 일들을 참 잘해. 열심히 해요. 예.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회장님께서 다 냈습니까? 일을 안 했던 게 궁리해낸 거야 내가. 일을 하도 안 하니까 이놈들이 안 오는 것보다 하여간 안 나와 버리니까요. 이게 예를 들면 일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기본 인원수는 채워야 일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한국에서 파견된 인원은 키 멤버고 나머지 일꾼들은 다 현지에서 쓰는데 그래가지고 시켜 먹다 보니까 이제 별것도 다 하고 그러다 일이 잘 되니까 잘 풀리고 그런 거지. 예.
뭐 그렇게 오토바이 미리 사주고 그런 부분에서 위에서 예를 들어 우리 김영규 회장님이나 창업자나 그런 데서 내 돈으로 해주는데 무슨 내가 본국 타서 내 돈으로 해주는데 그거에 결집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회사 돈으로 내가 그걸 하면 문제가 되는데 예? 나는 그 내 돈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죠. 네. 또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회사를 옮겼었던데 68년도에 보니까 현대자동차로 또 발령이 났습니다. 그 건설에서 자동차로 발령난 특별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정중희 회장님이 또 자동차 회사를 또 맹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건설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자동차 회사라는 것은 결국은 기계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현대건설 기계부, 단양 시멘트에 있는 요원 그런 사람들이 일부 뽑아서 글로 가서 그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단양 시멘트 공장장 하시던 분이 자동차 공장장으로 가시고, 예. 예? 그 밑에 또 내가 모시던 과장님도 시멘트 공장 과장님도 저희 돌아가셨지만 그 백춘기 사장님이라고 글로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뭐 정주영 회장님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는 몰라도 거기 귀국할 때 연말인데 자동차로 발령이 나가지고 내가 귀국을 했으니까. 태국에서 발령받아 이렇게. 예. 귀국할 때는 현대건설로 복귀하는 거로 이렇게 나는 알았는데 와 보니까 자동차로 발령이 나 있더라니까. 그때 1968년 같으면 이제 현대자동차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현대자동차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공장 짓는 거니까. 이제 짓는 단계. 자동차 설립 전이죠. 예. 자동차 설립 전에 자동차 이제 사업부나 마찬가지 사업부. 사업부로. 예. 현대자동차 사업부로 해가지고 공장 지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막 해서 진행해 나갈 때니까. 그 건물 주로 어디서 했습니까? 울산이죠. 울산 공장이니까 울산 공장 짓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러고 그 옛날에 신진자동차라고 있었어요. 예. 거기 사람들도 몇 들여다가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자동차 공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생산 라인 하는 걸 이제 신진 내서 오는 사람이 하고 건설 그쪽 거는 전부가 이 현대건설 팀들이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럼 또 자동차도 이제 토대를 다 만드시고. 그렇죠. 또 자동차도 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초창기니까 뭐 그 맹기를 포기를 했습니까? 뭐 되지도 않는 거 해가지고 그 하여간 이 인원이 작으니까 그 포드하고 기술제휴에서 했는데 한참 공장 그 생산하고 있는데 그 애프터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정비인데 자동차를 팔면 바로 이게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S 센터라고 해가지고 하는 걸 온유로에 짓는데 포드하고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포드 차를 매기는데 포드 분들은 딱 해가지고 그게 먼저야. 그 생산 공장 짓는 게 아니라 그걸 먼저 해야 돼.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을 미리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알아야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포드를 가봤어요 뭐 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공장 짓던 놈 배양간에 그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또 한 달 가서 그것도 열심히 해갖고 왔죠. 일본에서 이미 그런 걸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일본 자판 포드에 가가지고 근데 오자마자 뭐 그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정 회장님도 머리에는 그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장을 생산부터 먼저 해야지 그게 뭐 이쪽을 돌리는데 또 하니까는 퀄리티 컨트롤 담당이 없다는 거야. 이 포드에서 얘기는 너희는 왜 생산 라인 하는데 퀄리티 컨트롤을 할 생각을 안 그러니 또 그거 하려는 거예요. 그 또 호주 가서 또 그걸 또 한 달 또 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태국 공사가 큰 거가 돼가지고
그때는 공병단들이 뭐 감시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스펙도 없어. 예. 현대건설이 태국공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스페시피케이션이 그게 시방서야. 예. 그러니까 시국 오는 사람들 시방서 다 맹길어주고 뭐 하다시피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아스팔트 플랜트를 해놨는데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뭐 불이 나고 난리가 나고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그 배란간에 또 이제 또 날 찾는 거예요. 난 그때 이제 호주에 그 자동차 때문에 가서 그거 하고 있는데 하여간 김포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마중들 나와 있더라고요. 그 웬일로 또 나 같은 사람을 또 마중까지 나오셨네. 그랬더니 바로 거기서 도착한 놈을 집차에 태갖고 현장에 데려가는 거야. 그게 김영주 그냥 그 인사를 했더니 왜 너 이것 좀 해야지 안 되겠다. 저는 그때 저는 상무님 저 자동차 사람입니다. 자동차 사람인데 내가 왜 건설 와서 또 합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우선 가서 자동차 사장님한테 근데 정세영 사장님이 그 담당하고 있어요. 보고 드리고 지시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얘기 끝난 얘기야. 다 얘기 끝난 얘기니까 군소리 말고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 준비도 해다 놓고는 또 글로 가서 보니까 또 잘못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시기에 또 그 태국식으로 이 사람들이 잘 운영을 못하는 것 뿐이지 뭐 기계도 다 새고 그런데 뭐 그 운영을 못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계를 제대로 못하고 고장만 내놓는 거죠. 고장만 기계를 너무 많이 돌려서 많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이게 무식해서 예를 들면은 그 베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베어링. 예. 근데 그거는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열을 받으며 열에 견뎌내는 베어링이 있고 못 견뎌내는 베어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온도가 불을 때 가지고 아스팔트를 녹여서 이렇게 자갈하고 이렇게 비벼갖고 포장하는 거기 때문에 열을 받습니다. 근데 열 받는데 견디는 베어링을 써야 되면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일반 베어링을 저 종로상가 같은 데 가서 옛날 청계천에서 구해다가 그냥 막 집어넣는 거야. 그 조금씩 그냥 쓰는 거야. 제일 먼저 돌아가요. 얼마 돌아갔다 열만 받으면 이렇게 눌러부터 안 돌아가는 거지. 근데 그 왕상무한테 얘기하지요. 이건 이 옛날 그 식으로 계속해가 이거 되는 거 아니고, 시방서 이거 다 파트나바 부품 파트나바 다 있고 다 있다. 이 정품을 사다 쓰는 거지. 자꾸 그 싸구려 이상한 걸 자꾸 하고 말이 또 잘한다고 또 그대로 모양을 깎고요. 그 옛날엔 서빙고 공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서빙고 공장이니까 정부 그 정비 그런 거 맡아 하는데 깎으면 기술이 좋아서 똑같이 맹길어내 그냥 똑같이 맹길어내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그런 걸. 그러니까 자동은 전부 고장나 전부 수동이야. 자동은 되질 않아. 자동으로 돼 있는 기계인데 가보면 전부 고장 내놨고 없어. 자동으로 되질 않아. 그때는 그랬다고. 예. 물론 돈도 없어서 그냥 싸구려 사다 끼고 그럴 수도 있지만서도 이제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또 한 달 재폈다가 또 자동차 공장 또 가서 일하다가 또 일하다가 자동차 가서 또 고생 좀 하고 이제 자리 잡아서 딱 해서 이제 끝날 때쯤 또 넌 거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딴 데 가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또 72년 5월에는 또 조선 사업부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는 동경 사업소에서 근무했다 들었는데 예. 근데 동경 사무소는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자동차에서 뭐 공장도 짓고 뭐 AS도 한다고 했고 그러다가 품질 관리되는 걸 하다가 예. 그 다음에는 자재를 맡아라고 그랬어요. 자재. 예.
자재 구매를 했는데 그 조선소를 맹길었지 않습니까? 예. 정 회장님이. 그러니까 조선소 맹겼는데 이제 짓고 하는 거는 무슨 뭐 이 건설의 건축 토목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저 진짜 배 맹길 것 때는 이제 기계개통 조선개통 사람들이 해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배를 지려면은 기자재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자재를. 그러니까 새로 생긴 회사니까 누가 해도 그걸 자재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기자재 그러니까 생산이 하나도 안 되고 일본에서 맹길었죠. 일본에서. 예. 몽땅을 일본에서 사와야 됐다고. 그러니까 배란간에 또 저 일본 가서 그 조선 기자재 구매를 하려는 거지. 근데 난 조선과 나왔어도 사실 거기 떠나가고 안 한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걸 가서 구매하려는데 어디 뭐 구매하려고 그러면 가격이라고 따라 있는데 가격도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선소에는 그 가와사키 중공업 보고 이렇게 기술 제휴하고 하면서 그쪽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쪽 사람들한테 가서 문의도 하고 뭐 하여간 조사도 하고 메이커리스트에 나와 있는데 돈을 얼마에 주고 살지를 모르잖아.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 100원이라고 견적서를 가져오면 내가 이거 100원을 다 주고 사야 되는 건지 50원짜리를 100원이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가와사키 그 사람들이 산 금액이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도 술도 많이 사줬어. 우리 정 회장님은 뭐 술 사주고 하는 데는 아주 후합니다. 예. 뭐 했다고 돈 많이 썼다고 해도 술 먹었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빼오는 거지. 그 가격 리스트를 빼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내고를 하면서 우리가 그 가와사키 중공업하고 이 기술 예외 다 돼 있고 거기서 당신네들이 넣은 가격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지 않소.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담당자들이 가서 또 그 가와사키 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맞다. 그 사람들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물건을 거기보다는 조금은 비싸게 샀어도 많이 비싸게는 안 샀어요. 기자재를. 그러니까 이 조선소에 들어가는 걸 하여간 일본서 구매하는 거, 영국서 구매하는 게 있고 일본서 구매하는 거 있고 그런데 그 일본서 구매하는 건 이제 우리가 다 맡아서 하는데 그렇게 비싸게 사질 않았다고. 그래서 잘 했는데 그 뭐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매라는 것이 백날 해도 그 구매라는 게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뭐 그 울산에서 나오는 것이 제대로 이 사람들도 처음 배를 맹기니까 틀리는 것도 많고요. 네. 그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죠. 그러면 조선사업부에서는 주로 구매부에서 계속 있었습니까? 일본에 있을 때는 구매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는 생산 쪽에 또 가서 생산부에서 또 근무를 했죠. 생산부에서 근무할 때 이제 뭐 1호 명명식 가지고 뭐 그 1호선부터 명명식부터 다 했죠. 그거.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배는 띄워야 되는데 타그보트 또 우리가 맹기는 거예요. 그 배를 끌어내는 배가 타그보트인데 그걸 맹기는 거예요. 그때 맞춰서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새 가면서 맹기라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뭐 또 배를 빼놓은 파일럿들하고 해가지고 그 해양대 그 선장 출신들도 보만한 사람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도 큰 배를 맹기라 가지고 그러니까 잘 힘들지.
그 밤새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1978년에 보니까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본부장 그 부사장으로 이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전에 예예. 그 다음에 미포조선소를 갔죠. 미포 조선소로요. 그래가지고 조선소를 하시면서 또 회장님이 가와사키 수리조선소를 또 해야 된다 이게. 네. 예? 이거는 신조선하고 이쪽에서 수리조선소를 또 맹길어 가지고 예. 또 이 가와사키가 합작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수리조선소는 흔배 고치는 거 아닙니까? 흔배. 예? 예. 근데 또 글로 발령을 내는 거야. 그때 언제 그때 발령 났습니까? 연도는? 그게 74년도에. 74년도에. 예. 74년도에 미포 수리 조선을 발령 났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74년도에 미포조선도 간 게 74년도에요. 74년. 예. 예. 74년도에 갔는데 네. 그때는 그 이쪽에 그 신조선의 그 본부장이 그 겸임을 했어요. 네. 겸임을 하셔갖고 수리조선소 그를 겸임하셔갖고 그래가지고 또 수리조선 가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일이 잘 될지도 없고 그만 하는데 수리조선은 참 환경이 어려워요. 그리고 새로 하는데 뭐 그게 잘 할지도 모르고 100원에 수주해왔으면 수리비는 우리가 원가가 200원 들어갈 판이고 이 판이니까 문제가 많죠. 봉급 주기도 어려웠다고요 그때는. 근데 이제 본부장은 신주하시는 분인데 근데 정태구 전무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면서 있는데 보고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신조선이 언제 바빠 죽겠는데 너 꼬지 와서 나한테 말썽 피냐 이게. 에? 네가 다 하라 이게 내가 다 하라. 근데 내가 다 할 수가 없는데 왜 내가 고난이 있습니까 뭐 그때 내가 갈 때가 부장인데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뭐. 근데 이제 이 수리하면서도 자재도 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이죠. 조선에서 공급해줘서 하고 다 이랬거든요. 그 값을 정산하고 뭐 그렇게만 했지 별도로 뭐 조선 사업 수리 사업부라고 이런 명목으로 하는 거지 겸임하다시피 다 했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 덕분에 그래도 수리조선소가 된 거죠. 신조선. 거기서 뭐 배당같이 자재가 있으면 거기서 갖다가 막 쓰고 그랬으니까. 예, 우리가 별도로 구매하고 뭐 해가지고 갖춰놓고 하려고 그러면 아주 힘든 거예요. 수리라는 거는 어느 배가